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삑.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묵직한 철문이 안쪽으로 당겨졌습니다.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비밀번호로 넣어보자는 건 성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빼곡하게 묶인 서류 뭉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오래된 잉크 냄새,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된 끈으로 묶인 묶음들. 성준이 첫 번째 묶음을 꺼내 끈을 풀자 수십 장의 종이가 손안에 흘러내렸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25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달 같았습니다. 수신인 이름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박진숙. 성준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성민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체 확인서는 금고 바닥까지 가득했습니다. 수백 장, 한 장 한 장 모두 손으로 직접 정리하여 묶어 놓았습니다. 마치 이 서류들을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금고 맨 아래 서류들 사이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성준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봉해져 있었습니다. 성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평생 자식에게 칭찬 한마디 건넨 적 없던 아버지가 25년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매달 돈을 붙여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봉인된 금고 안에 고이 간직해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던 아버지. 아버지 박도연은 평생 은행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5시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하고 6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언제나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토요일에도 반나절은 출근했고 일요일에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신문을 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고개만 한번 끄덕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준이 초등학교 2학년 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했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민은 중학교 시절 반장 선거에서 뽑혔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형제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장면들을 기억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으로 고개를 숙이던 그 감각을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렇게 소리 없이 쌓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깊이. 어머니는 성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투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밖으로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형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정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성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취직 소식에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교원 임용시험에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가 꺼낸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밥벌이는 하겠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격려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형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그랬다고, 아버지 세대는 원래 그렇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납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한 것은 6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35년 만에 퇴직이었습니다. 성준이 꽃다발을 들고 갔을 때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한 장 찍자는 말에도 됐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 생각 없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퇴직 후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오래된 라디오를 켜두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반기는 기색이 없었고 전화가 와도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현관 앞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간 성주는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성준과 성민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새벽을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흘 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담당 주치의 박진숙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성주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이 감긴 눈, 꽉 담은 입술. 평생 칭찬 한마디 없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성주는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형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성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아파트 단지 노인의 분들, 오래전 동네에서 알던 이웃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올곧은 분이셨지. 그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성주는 문상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낯선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 남들 눈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이 없고 차갑고 자식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준에게는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빈소 한편에서 성민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형은 안 울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성준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와 굳게 담은 입술. 영정 속에서도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성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형제는 아버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수정이 함께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집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었고 신발도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곧 누군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은행 교재 몇 권, 오래된 라디오, 가계부 묶음, 사진 몇 장.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통장을 열어보자 성주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치고는 잔고가 적었습니다. 사치스럽게 사신 분도 아니었는데 어디 쓰셨지?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됐고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게 쓰신 분이었습니다. 성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오래 붙들고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성민이 작은 책상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집 열쇠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는 이미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꾸러미 안에는 낯선 열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보니 일반 문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두툼한 모양이 금고 열쇠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갖고 있었나? 성준이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실, 낡은 책장, 오래된 장롱. 특별히 금고가 있을 만한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방 안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장롱 안쪽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담요 덤이 뒤에 숨겨진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가로 40cm 남짓한 작은 금고였습니다. 표면은 낡고 흠집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가 일부러 숨긴 것 같은데. 성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담요로 덮어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가려두었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수정이 물었습니다. 성준이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전자식 번호 패드였습니다. 내 자리. 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아버지가 기억할 만한 숫자. 아버지가 절대 잊지 않을 날짜. 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넣어봐. 어머니 기일. 성준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를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생일.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자신의 기일을 넣어둔 건 아닐까? 돌아가신 날. 이상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실 날짜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왠지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어딘가에 메모해뒀던 날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서류를 작성할 때 아버지가 직접 적어낸 것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날짜를 적어냈다고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성준이 아버지가 눈을 감은 날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삑.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성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의외의 것이 들어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서류 묶음들. 하나, 둘, 셋. 금고 안은 그 묶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 묶음은 낡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겉면에 연도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5년 전이었습니다. 성준이 첫 번째 묶음을 꺼내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종이들이 손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온라인 뱅킹이 일반화되기 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종이 영수증. 아버지가 은행원이었으니 그런 서류를 다루는 것이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준이 첫 번째 확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체일자, 이체 금액, 수신인 이름. 날짜는 25년 전 봄이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진숙. 두 번째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금액, 같은 이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았습니다. 성준은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5년간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총 300번, 300장의 이체 확인서가 이 금고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 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박진숙이 누구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성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인, 친척, 옛 동료. 장례식에서 만난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박진숙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정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처음 2년은 30만 원인데 그 다음부터는 5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성준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25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금액이 몇 차례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마지막 몇 년은 100만 원. 수신인이 성장하면서 금액을 맞춰 늘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25년치 합산하면 2억이 넘어.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어 35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남긴 통장 잔고가 빠듯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5년간 매달 누군가에게 이 돈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용돈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모으는 대신 그 돈을 조용히 한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가족 중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 숨겨둔 가족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성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성민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숨겨둔 가족이라면 그 기록을 이렇게 금고 안에 소중히 간직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준이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묶음들 가장 아래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라. 단 2글자였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성준은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열어? 성민의 물음에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아버지가 숨겨온 25년의 진실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좋은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다른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박진숙이 누구인지를요. 형제는 봉투를 잠시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 그 이름을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나서 편지를 읽어야 아버지가 전하고자 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숙. 성준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25년간 돈을 보내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찾아야 했습니다. 추적은 이체 확인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먼저 살폈습니다. 25년 전의 확인서에는 이체 은행 지점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창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신은행과 계좌번호도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는 2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확인서 한 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정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숙이라는 이름은 워낙 흔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수백 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성민이 서류 묶음들을 연도순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이체 확인서를 한 줄로 펼쳐놓자 거실 바닥이 종이로 가득 찼습니다. 성민이 각 묶음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것 좀 봐. 성민이 중간 시기의 확인서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체 내용란에 작은 메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적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의대 입학 축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성준이 그것을 읽고 멈췄습니다. 성민도 말없이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의대.
그것이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박진숙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른 묶음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을 더 살피자 또 다른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뒷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본과 합격, 인턴 시작, 전공의 1년 차. 아버지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체를 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박진숙의 근황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일기를 쓰듯이요. 성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돈만 보냈습니다. 조용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쯤 의사가 됐을 거예요. 25년 전에 의대 들어갔다면 지금 40대 언저리겠네요. 성준이 이체 확인서의 마지막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기 불과 2달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뒷면에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잘됐다. 단 3글자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획이 떨렸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을 때 나오는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쓸 때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제는 오후 내내 서류를 뒤졌습니다.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의대를 다녔다는 것, 25년 전에 입학했다는 것,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 그리고 25년 동안 계좌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보낸 돈의 합계는 형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성민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 돈이면 의대 학비 전부 해결되고도 남아.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넉넉하게 준 적 없던 아버지가 25년간 한 사람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준이 그 질문을 소리 내지 않고 삼켰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25년을 혼자 감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한 번도 가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금고를 다시 잠그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자. 성준이 말했습니다. 편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 이름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박진숙. 의사가 됐을 그 사람이었습니다. 추적은 의외로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단서는 하나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처음 이체를 보낸 시점에 그 지역 의대에 입학한 박진숙. 성민이 교사였기 때문에 교육 관련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지역의 의대 졸업생 명단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성민이 각 의대 동창회 게시판과 동문 네트워크를 뒤졌습니다. 박진숙이라는 이름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지역, 현재 근무지가 맞는 사람으로 좁히자 후보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성준이 3명의 이름을 받아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진숙은 소아과 개업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오래 개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진숙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만 있고 현재 근무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박도연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잠깐의 침묵 후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성준이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자신은 그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형, 세 번째 사람이 남았어. 성민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박진숙의 이름은 의학 관련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 저자 목록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성준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소속 부서를 보았을 때 그 감각은 더 강해졌습니다. 심장내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담당했던 의사가 심장내과 소속이었습니다. 성준의 손에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성민이 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형, 왜 그래? 성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 담당 주치의 이름이 뭐였지?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수술 후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며 알려주던 의사의 얼굴. 흰 가운, 단정한 머리, 절제된 목소리. 박진숙 선생님이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민이 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25년간 키워온 사람의 손에 마지막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는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새벽에 혼자 일어나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정돈되지 않은 채 뒤섞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박진숙에게 25년간 돈을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입원한 병원의 담당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적어둔 메모 잘 됐다. 그 세 글자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성준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내과 박진숙 선생님과 상담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선생님께 아버지를 맡겼던 보호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확인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숙 선생님께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시아버님이시죠?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형제는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체 확인서 묶음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아직 열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박진숙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긴 복도였습니다. 성준과 성민은 외래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온 뒤 간호사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흰 가운, 단정한 생머리, 안경. 아버지가 임종하던 날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형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숙도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체 확인서 다발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숙이 묶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치 이체 확인서입니다. 수신인 이름이 전부 박진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숙의 시선이 천천히 확인서 묶음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 박진숙 선생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체 확인서를 한 장 집어들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수신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숙의 얼굴이 천천히 허물어졌습니다. 눈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은 입술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진숙이 확인서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이 계좌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만들어주신 계좌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매달 여기로 돈이 들어왔어요. 누가 보내는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좋은 분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성준이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의대를 다녔어요. 생활비, 교재비, 기숙사 비용. 다요.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박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찾았어요. 졸업하고 전공에 마치고 교수 되고 나서도요. 그런데 계좌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박진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려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 쪽으로 몸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흰 가운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성준이 일어나 다가가려 했습니다. 박진숙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박도연이세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숙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그동안 박도연이라는 환자를 담당한 것이
입원이 처음이었어요. 환자분이 입원하셨을 때 이름이 같아서 잠깐 생각했어요. 혹시 그분일까 하고요. 하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 설마 했어요. 성준의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셨군요. 박진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키워온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성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진숙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까? 박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채로요. 편지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박진숙이 너무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성준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또 다른 충격을 얹어서는 안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박진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형광등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혼자 울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숙이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말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를.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숙의 어머니 이 이름은 이진숙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이진숙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박진숙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불러 앉히더니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진수가 이 통장으로 매달 돈이 들어올 거야. 공부하는 데 써. 누가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주저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 도와주신다. 그것만 알면 돼. 박진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교재비가 됐고, 급식비가 됐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학원비가 됐습니다. 의대에 합격하던 날 박진숙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그래도요. 됐어. 잘 되는 게 보답이래. 박진숙은 의대를 다니는 내내 그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다그쳐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진숙이 전공에 2년 차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이름이 뭐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진짜로.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숙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 봉투 하나를 찾았어요. 그 안에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거였어요. 박진숙이 가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 접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종이에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성준이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꼭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글씨체는 성준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생 그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한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성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읽겠습니다. 박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준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금고 안에서 가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들 밑에 고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이것을 꺼내게 될 것을 알면서 두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준이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였습니다. 격자무늬 줄이 쳐진 낡은 종이.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성준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잘 갔다는 뜻이겠지. 먼저 미안하다. 살아서 하지 못한 말이 많다. 진숙이 일은 내가 이미 알아냈을 거라 생각한다. 금고 비밀번호를 내 기일로 해둔 것도 서류를 다 정리해 둔 것도 결국 내가 찾아내도록 한 거다. 너는 원래 한번 궁금하면 끝까지 파는 아이니까. 이진숙 씨를 처음 만난 건 내가 대학교 1학년이던 해였다. 은행 창구에서였어. 그분이 울고 계셨다.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셨는데 딸 학비 때문이라고 했다. 아픈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날 대출을 도와드릴 수 없었다. 조건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계속 났다. 사실 그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너희 둘 키우는 것도 빠듯했고 어머니 병원비도 막 시작될 때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났어. 나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들었는데 박진숙. 다음 달에 한 번만 보내자 싶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두 번이 1년이 됐어. 이진숙 씨가 가끔 창구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셨다. 얼굴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어. 딸이 이름을 찾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싶었다. 받는 사람이 모를 때 주는 것이 진짜 주는 거라는 말을
어릴 때 어디서 들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다. 이진숙 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더 이상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졌다. 진숙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다 내가 쓰러져서 이 병원에 입원했고 담당 의사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박진숙. 나는 오래 은행에 있었다. 사람 기억하는 건 직업병처럼 됐어. 계좌번호가 같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확인했다. 맞았다. 그 아이가 내 담당 의사였다. 25년 전 창구에서 엄마 손에 끌려와 대출 거절당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봤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청진기를 걸고 서 있었다. 내가 살아서 이 말을 못한 게 아니다. 하지 않은 거다. 그 아이한테 말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고 나는 그렇게 무거운 걸 얹어주고 싶지 않았어. 다만 잘 됐다 싶었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게 맞구나 싶었어. 성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료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진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성준이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글씨는 가계부 숫자들이었습니다. 용돈 봉투에 이름 세 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쓰는 아버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준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잘 키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말이 전부다. 진료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숙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잘 키웠다. 그 문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숙이 잘 됐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것을 낯선 아이에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설 속에 아버지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왜 그러셨을까?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칭찬을 안 해주셨을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으셨을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차가우셨을까? 박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첫 번째로 돈을 보내셨을 때 어머니가 감사 전화를 드렸대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박진숙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 신경 쓰지 마라.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도 더 묻지 않으셨대요. 내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 성준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사정. 평생 알 수 없었던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됐습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외면을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창구에서 우는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람을 조용히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차가웠던 것과 낯선 아이에게 25년을 내어준 것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줄 몰랐던 사람.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사람. 단지 그 행동이 가족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다만 그분이 저를 이만큼 믿어주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 믿음이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티게 해줬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박진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본과 3학년 때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믿고 계신다. 내가 잘 될 거라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했어요. 성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아이에게 그 믿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한 사람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식들에게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알아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병원에 입원해서 담당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지나쳤을까요? 25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손에 자신의 마지막을 맡겼습니다. 잘됐다. 이체 확인서 마지막 장 뒷면에 적어놓은 그 세 글자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의 안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잘됐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35년이 하루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숙이 자리를 파하려는데 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요. 박진숙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가득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세 사람은 된장찌개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가 되길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진숙이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자를 살렸을 때요. 그때 알았어요. 이걸 하려고 태어났구나 싶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맞는 일이었는지. 식탁 위에 잠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 아버지 노릇을 한 건 맞는데 저희한테는 영 서툰 아버지였어요. 그게 오랫동안 서운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숙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 알고 나니까 그 서운함이 어디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민이 형 옆에서 말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운 건지도 모르겠어. 박진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제 아버지가 아니셨는데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분이 25년 동안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두 분은 그분 곁에 계셨으면서도 그 믿음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더 서럽겠다 싶어요. 성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럽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못 받은 것. 받을 수 있었는데 형태가 달라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숙이 지갑에서 낡은 메모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꼭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걸 들고 다닌 지 15년이 됐어요. 그분을 찾으면 꼭 드리려고요. 박진숙이 종이를 두 손으로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준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오래전 아버지가 혼자 창구 뒤편에서 써서 내밀었을 그 문장. 성준은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남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남긴 것 같아요. 선생님을 통해서요.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형?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담당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형제가 금고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비밀번호를 자신의 기일로 해두었던 것도 계산이었습니다. 서류를 연도순으로 정리해 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오도록 길을 놓아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말하는 대신 보여주는 것. 직접 전하는 대신 찾도록 만드는 것.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병원 주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숙이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잘 치르셨다고 하셨는데 산소에 한번 찾아가 봐도 될까요? 성준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성민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박진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산길 양편으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진숙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흰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뵙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잘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성준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아버지 앞에 앉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았어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아버지에게 평생 표현이 없던 아들이 건넨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서운했던 것도 알고
서러웠던 것도 알지만 그 안에 있던 것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설프고 뒤틀리고 한 번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서도 조용히 무언가를 놓아두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다 너무 늦게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말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